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드디어 가자 남부 지역이죠. 라파. 이 라파는 이집트와의 국경을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100여만 명의 이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여기 하마스의 잔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라파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휴전안을 수용했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보도를 많이 보셨는데, 정말 우리 언론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팩트체크 좀 하면서 제목을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것과 달리 라파 가자 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중국이 정말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이런 폐악질, 강도질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정부가 정말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이 현 정부가 또 우리 국방부가 또 우리 후손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해 중간수역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호주 해군이 중국에게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헬기가 격추될 뻔했는데 중국이 점점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서해에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호주 해군 이지스 구축함 호바트함이 지난 4일 중국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으며 호주 측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고 호주 국방부가 5월 6일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서해 중간수역에서 발생했는데요. 호바트함은 서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MH-60R이 의심 선박에 접근하자 돌연 중국 공군 J-10C 전투기가 호주 헬기를 향해 날아왔는데요. 이 전투기는 호주 헬기를 스치듯 근접 비행에 위협하더니 헬기 전방 300m, 고도 60m의 초근접 거리에서 플레어를 터뜨렸습니다. 플레어는 전투기가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방출하는 기만탄인데요. 마그네슘과 나트륨이 공기와 접촉해 고온의 열을 내고 통상 체프와 섞여 방출되기 때문에 다른 항공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방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호주 헬기는 곧바로 회피 기동에 나서 가까스로 이 플레어를 피했는데요. 호주는 중국 전투기의 이러한 근접 기동과 플레어 발사가 헬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월에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를 위협하면서 비슷한 도발을 했었고 2022년에도 호주군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체프와 플레어를 쏘는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정말 퇴출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호주 해군의 이지스함이죠. 호바트함이 5월 2일 부산에 입항했다가 이제 휴식하고 나가서 서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환적 화물들을 감시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의심선박이 있으니까 이 MH-60R 해상작전헬기를 띄운 거죠. 그래서 의심선박을 가까이서 봐야 되기 때문에 60m의 초저공 비행을 해서 의심선박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 공군의 J-10 전투기가 날아와서 한번 싹 지나가고 다시 선에 돌아와서 이 300m 거리에서 또 자기도 60m 아주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거기서 플레어를 터뜨려버린 겁니다. 300m 거리에서 플레어를 터뜨린다. 또 이 헬리콥터가 이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플레어는 비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헬리콥터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중국이 했다라는 건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평택 또는 이 탄 서쪽의 바다죠. 공해상이긴 한데 우리 쪽에 좀 더 가까운 바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플레어는 이런 식으로 터뜨려요. 여기에 마그네슘, 나트륨, 또 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량 섞여서 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헬기의 로터나 이런 데 닿으면 그냥 불에 지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300m 코앞에서 했고 플랜은 이렇게 비산이 되는데 헬기는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헬기가 급기동해서 피했다고 하는데 60m 고도밖에 안 되는 급기동하다가 바다에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 그럼 이 서해에서 북한과 불법 환적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겠죠. 자, 그러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안이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의결한 그 안을 자기네들이 지키지 않는 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행위를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 경찰관이 도둑과 짜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워낙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타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 근무를 하러 온 거예요. 그 파견 근무하러 온 경찰관이 도둑질하는 걸 보고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경찰관이 도둑질하다가 도둑놈하고 짜고 도둑질하다가 다른 경찰서 경찰관이 잡으러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 범죄 현장을 은닉하고 타 경찰관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회칼을 들고 타 경찰관에게 휘두른 거 아니냐. 이제 찌른 건 아니죠. 휘두른 거 아니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런 자들을 경찰관 임무를 계속 맡겨서야 되냐? 안 되는 거죠. 정말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 다시 한번 전 세계 200여 국가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성찰해 보기를 바라고, 이따위 중국 같은 이런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르 놓은 이 쓰레기, 똥이 이 후대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KFX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휴가 중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일행을 휴가지에서 만나 그들의 KFX 재협상 요구를 수용했던 어떤 지도자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에 1조 원의 추가 지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이미 막대한 가치의 기술을 빼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6천억 원만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고 통보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분담금 1조 원은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복수의 국내 매체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8조 6천억 원 가운데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48대의 현지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도입해 KF-21의 전체 파일을 키워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탄핵 사태로 한국의 대통령이 바뀐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리아미자드 리아쿠드 국방장관을 한국으로 보냈는데요. 이들은 휴가 중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 KF-21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한국 방문 일정 당시 공식 의제로 KFX 재협상 카드를 꺼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부는 막대한 미납금을 떠안은 채로 5년 넘게 재협상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약 4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은 최신 제안에서 2천억 원을 더 내 당초 약속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채워줄 테니 기술도 그만큼만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번 제안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48대 현지 생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USB 기술 탈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기술을 빼돌려 기술 이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분담금 축소를 제안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제안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지 않은 1조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48대 도입 취소에 따른 양산 비용 증가분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고수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부담과 기술 유출을 야기한 이 범죄,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네, 이거 범죄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배임,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기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기가 차죠. 인도네시아가 KFX의 20% 분담하기로 하고, 원래 카이다에서 이거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할 때 40%는 이 외부 지원을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야 KFX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초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렇게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터키, 튀르키예가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거야. 자, 이렇게 돼서 같이 하겠다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뿐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카이가 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 꼼수였죠. 카이가 하면 자기네들 마진 더 붙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 우리 공군이 내야 할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카이가 먼저 내고 나중에 공군에 팔 때 비싸게 팔아서 채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조삼모사죠.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2017년 느닷없이 대통령이 바뀐 직후에 그해 여름에 진해 휴가 간 대통령에게 찾아왔습니다. 국방장관하고 재정 담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재협상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재협상 하셔요 라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제가 이때부터 유튜브에서 계속 지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방사청에도 질의하고 막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 당시 방사청에서 아니 인도네시아 정상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48대 그들 도입하는 건 문제없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죠. 아니 인도네시아가 라팔 지금 알아보고 있고 뭐 알아보고 있고 F-16 알아보고 있고 이런데 인도네시아 지금 공군 규모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것까지 하면 갑자기 공군력이 2배, 3배 튀는데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라팔 알아보고 있는 결국 라팔을 계약했죠.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거 안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 가격이 우리가 120대를 구매하는데 인도네시아가 48대 하니까 부품을 한 이 정도 생산하니까 부품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68대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부품하고 120대를 만들었던 부품하고는 가격 차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 KFX는 공군 납품 KFX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끝까지 이 방사청 국방부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이 손해는 누가 떠안습니까? 이 정부가 떠안게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국방비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떠안아서 국방비에 더 부담하겠네요. 자, 그러면 국방비 외에서 다시 또 해줘야죠. 야, 공군 예산 니들이 알아 좀 어떻게 이거 일정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인도네시아 이것뿐입니까? 잠수함 당시 대우조선해양하고 세척 계약하고 또 그 다음 세척 또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 세척 계약하면서 1번 함은 대우에서 만들고 2, 3번 함은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기술 이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 5, 6번 함 또 계약했죠. 자, 4, 5, 6번 함 계약했으니까 기술도 화끈하게 줘. 이렇게 하고는 또 대우는 그 4, 5, 6번 함 만들어야 되니까 4번 함에 들어갈 독일제 부품을 800억 원짜리를 사온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 800억 원짜리 부품은 동력계통의 부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작은 잠수함을 안 만드니까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800억 원 날린 겁니다. 대우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결국 지금 한화오션으로 넘어갔죠. 자, 그런 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들에게. 아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게 무슨 뭐 빚진 게 있습니까? 꿀릴 게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자,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군사 전문 기자죠. 뭐라고 지금 기사를 썼나? 수사당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술을 빼돌리고 분담금 삭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USB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USB에 카티아 설계 프로그램 다 들어있었죠? 그게 들어있었다는 것은 결국 설계 자료, 핵심 기술 자료 다 가져갔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뭐하러 돈 다 내냐? 시작이 필요 없어. 우리 KFX가 안 할 건데 뭐.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자기 애들은 이거 할 거다. 그래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방산 전시할 때 자기 애들이 스텔스기 만들 거야 하고는 I-22라는 모급을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우리 이런 거 만들 거다. 그런데 KFX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이면 또 언제입니까?
이때부터도 아니 한다니까 하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방사청과 국방부였어요. 자, 이런 손해를 누가 메웁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이 메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인도네시아와 어떤 커넥션이 있었길래 휴가지에 휴가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재협상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요 하고는 지금 이 모양이 되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배임, 직권남용 아닙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그래서 국가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5월 7일 오늘 새벽에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휴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이스라엘군은 라파 진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라파 작전 시작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 미국이 노폭으로 기환 중이던 항모전단을 급히 홍해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와 필라델피아 회랑 양쪽에서 현지 시각 5월 6일 야간부터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시작했으며 국경 검문소와 고층 건물들을 점령하고 라파에 대한 포위 기동에 들어갔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5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6일 저녁부터 라파 시내 주요 대형 건물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는데요. 일몰 후 곳곳에 조명탄이 발사되고 전차와 장갑차가 라파로 들어가는 대로들로 몰려들며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주요 교통로를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속에 섞여 있는 무장 조직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작전이 확대되면서 라파 시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이 시작된 직후 카타르에 있는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정치국장은 이집트와 카타르 정부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직후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휴전안이 당초 이스라엘이 제시했던 휴전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베니 간츠 무임소 장관은 하마스가 수용했다는 휴전안은 지금까지 중재자들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고 애초에 이스라엘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며 하마스의 이번 휴전안 수용 발표를 기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니에가 이제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라고 말한 것은 휴전을 거부하는 쪽이 이스라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가 수용했다는 휴전안은 3단계 휴전안으로 각 단계별로 42일씩 총 126일간 휴전하는 내용인데요. 1단계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이고 2단계는 모든 군사적, 적대적 행위 중단, 3단계는 인질 석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이스라엘군이 라파 진입을 시작하자 미국도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5월 5일 지중해 동부에 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을 급히 홍해로 복귀시키는 한편 이스라엘군의 라파 작전 개시로 인해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에 대비해 중부사령부 예하 부대들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은 이란과 헤즈볼라, 후티 등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이 규정한 확정 레드라인인데요. 과연 이번 사태가 얼마나 더 커질지 우려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스라엘군이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가자지구의 라파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마일 하니에가 갑자기 새벽에 휴전안 수용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왜냐? 이스라엘군이 야간에 라파로 훅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이 순서가 보면 하마스의 하니에가 휴전안 수용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들어오니 하니에가 휴전안 수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우리 이제 들어간다 잘하자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는 밤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격 준비 사격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자, 동영상도 보시면 굉장히 큰 폭발 화염이죠. 아마 항공 폭탄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요 포인트를 때리고 남쪽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회랑이죠. 이집트와 이 가자지구와의 국경 쪽으로 쭉 들어가고 북쪽에서는 칸 유니스 쪽으로 들어가서 남북으로 하마스를 포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이 한예가 갑자기 휴전안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베니 간츠 무임소 장관, 지금 전시 내각엔 들어왔지만 사실은 야당이죠. 이 베니 간츠까지도 뭐라고 하냐? 그거 우리가 또 중재자들이 이집트, 뭐 카타르 이런 중재자들이 하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다. 그거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타냐후 정부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야당인 베니 간츠가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건 완전히 아닌 거예요. 기만이죠. 뭐라고 했냐?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 안 나오고 알자지라에 나왔던데 그걸 이제 해석해 보니까 이 한예가 말하는 휴전안은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그냥 철수한다. 철수하면 42일 휴전. 그리고 2단계 모든 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철수하고 40일간 휴전하는데 그 42일 동안 군사적 뭐 적대적 행위 안 하는 거 딱 보고 전적으로 협조하고 뭐 구호 물품 뭐 화끈하게 주고 하는 거 보면 42일간 더 휴전. 그리고 나서 88일 휴전하고 나서 그러면 이들 좀 진정성 좀 인정되겠네 하고는 이제 3단계 휴전하고 휴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인질 줄게 하고 126일 이후에 인질 내주겠다. 이건 겁니다. 인질도 지금 뭐 30몇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자,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완전 이스라엘 항복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냐? 우리는 휴전하기로 했는데 뭐 일반 그 시민들은 잘 모르죠. 이런 내용을. 우리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휴전안 수용했다. 이것만 보도를 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보도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알자지라나 이런데 그냥 뭐 나오는 거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취재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기가 차죠.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야, 하마스가 수용한다는데 이스라엘 쟤들 치고 들어가 버리네? 정말 저 무도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예가 저렇게 갑자기 휴전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 하죠. 그러면 저항의 축 세력들은 자, 가자지구 라파에 들어가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미 항모 아이젠하워가 크레타 섬에서 쉬고 그리고 미 본토로 돌아가려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다시 홍해로 들어왔어요. 이제 후티 등등이 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드론 마구마구 날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방공해줘야 되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작전을 했는데 교대할 수 있는 항모는 트루먼이에요. 해리 S. 트루먼 항모가 지금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6월 초는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한 달은 더 여기에서 작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지막 단추를 꿰기 위해서 라파로 들어갔다.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